한국만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사막이 될 때 산림 지분을 요구했잖아요. 날강도 같으니. 러시아는 가스를 끊으며 광산을 내놓으라 했죠. 중국 CCTV는 몽골이 미쳤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은 경제적 자살이라며 6개월 안에 망할 거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몽골 거리에서는 왜 한국을 택했느냐는 물음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2013년 영하 50도 혹한 때 한국만 48시간 만에 구호품 5,000톤을 보냈잖아요. 2017년 사막화로 나라가 죽어갈 때 한국이 5년간 나무 1억 그루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지금부터 의리가 숫자를 이긴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르코 루시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이고요. 지난 20년간 자원 개발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부터 중동 유전, 남미 구리 광산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세계 각국의 자원 계약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거요. 그게 국제자원 시장의 철칙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계약을 따내고 적게 제시하면 탈락하는 거죠. 감정이나 의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제 20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회의실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냉방이 너무 강해서 춥더라고요. 각국 기자들 1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커피 마시면서 농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신화통신, 인민일보 기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금액은 120억 달러였거든요. 중국은 더 많았습니다. 200억 달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리튬 광산 개발권, 정제시설, 배터리 소재 가공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40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중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왜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한국은 그냥 경험 쌓으러 온 게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40억으로 뭘 하겠어요. 이건 입찰이 아니라 구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들고 대기했어요. 저도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리튬 광산 개발 및 배터리 소재 산업 협력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한국을요?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모든 기자들이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국 기자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CNN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요. 대통령은 침착하게 농담이 아니라고 몽골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기사 초안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몽골 리튬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제목이었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금액 차이를 알고 계시냐고.
한국은 40억 달러인데 미국은 120억 달러, 중국은 200억 달러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국 기자는 코웃음을 쳤고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빼가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몽골에 해준 일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해준 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몽골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집장은 시간 낭비라고 말렸지만 저는 기자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9월 20일,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갔어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몽골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기사를 찾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온 거 아시냐고요? 기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 안다고요.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제 가족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시내 중심가에 내렸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앱을 켜서요.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여성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좋다고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여성이 진지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2013년 겨울, 혹독한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영하 50도였어요. 중국은 난방유 가격을 3배로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안 판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비행기로 구호 물품을 실어 날랐어요. 담요, 난방기구, 식량. 그리고 기술자들이 와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여성의 아버지는 그때 얼어 죽을 뻔했는데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지금도 태극기가 걸려 있다고요. 저는 노트에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어요. 40대 남성, 60대 노인, 30대 부부.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은 관심도 없었는데, 한국만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60대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땅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몽골을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요. 숫자만 봤던 거였습니다. 120억, 200억, 40억. 그 숫자만 비교하면서 몽골이 미쳤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신뢰를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몽골에 뭘 했는지, 얼마나 도와줬는지요. 2013년 겨울 몽골 혹한. 검색창에 이렇게 쳤더니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몽골 현지 언론 기사였는데 영어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구호 물품 5,000톤을 즉시 공수하겠다고요. 담요 10만 장, 이동식 난방기 2만 대, 긴급 식량 3,000톤. 4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300명. 이들은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밤낮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 가구, 2주 만에 2만 가구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자료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걸으며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가게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몽골 국기 옆에요.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기를 걸었냐고요? 60대 남자였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2013년 겨울, 제 어머니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태극기를 겁니다. 감사의 표시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은 돈을 요구했어요. 러시아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미국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국만 그냥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카페에서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20대 여성이었어요. 한국 장학금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500명씩 장학생을 뽑았대요. 10년간 5,000명이요. 조건은 단 하나, 졸업 후 몽골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거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몽골 정부, 기업, 연구소에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예요. 한국이 만들어준 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돈만 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키웠던 겁니다. 거리를 더 걸었습니다. 한 공원에서 노인을 만났어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손자들이 살아있는 건 한국 덕분입니다. 2017년 우리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풀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죽어갔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500명이 5년 동안 매일 왔습니다. 영하 30도 겨울에도, 영상 40도 여름에도요. 1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막이 숲이 됐어요. 초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님,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한국은 우리 땅을, 우리 미래를 살려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2017년 몽골 사막화. 검색창에 쳤어요. 기록이 나왔습니다. 몽골 초원의 60%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 30만 명이 생계를 잃을 위기였어요.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10년 안에 몽골 전체가 사막이 될 거라고요. 중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산림 지분을 요구했어요. 유럽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니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만 냈죠. 2017년 9월 한국산림청이 제안했습니다. 5년 프로젝트로 조림 기술을 지원하겠다고요. 2주 후 한국에서 500명이 왔습니다. 삽과 모종을 들고요. 조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러 온 거였어요. 5년간 1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막화가 멈췄습니다. 아니,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초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막이, 그 숲이 된 땅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곳곳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건물에, 가게에, 집집마다요. 10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몽골을 도와왔던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몽골을 비웃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본 건 40억 달러가 아니었어요. 10년간 쌓인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였어요. 고비 사막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그곳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했어요. 60대 몽골 남성이었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 물결이었어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다 황토였습니다. 풀 한 폭이 없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국 몽골 우정의 숲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써져 있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걸어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키가 3m쯤 됐어요. 7년 된 나무치고는 잘 자란 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통역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 때 천막이 보였습니다. 게르라고 불리는 몽골 전통 천막이었어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딸이었어요. 양떼가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00마리쯤 됐어요. 통역사가 몽골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고 괜찮냐고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운데 난로가 있었고 주변에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걸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삽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17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어땠냐고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래만 있었습니다. 양들이 굶어 죽었어요. 200마리를 키웠는데 30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거든요. 짐을 쌌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겠다고 했대요. 남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막에 무슨 나무냐고 어차피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일 왔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래 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대요.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줬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2년째,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으로 초록색이 번졌습니다. 남자는 양 몇 마리를 풀어놨어요. 양들이 풀을 뜯었습니다. 살이 올랐어요. 3년째, 숲이 됐습니다. 나무가 3m까지 자랐어요. 그늘이 생겼고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였어요. 흙이 물을 머금었거든요. 남자는 양을 더 샀습니다. 30마리에서 100마리로 늘렸어요. 모두 살았습니다. 풀이 풍족했거든요. 지금은 200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수입도 3배로 늘었다고요.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답니다.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 땅을 살렸습니다. 이 숲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시 빈민이 됐을 거예요. 저는 목이 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멀리 양떼가 보였습니다.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이 4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를요. 돈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몽골의 발표가 나간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속보로 띄웠어요. 몽골의 충격적 선택. 한국 40억 달러 대 미국 120억 달러. 앵커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들도 한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리튬 채굴 경험이 전무하다고 6개월 안에 프로젝트가 좌초될 거라고요. BBC는 더 신랄했습니다.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몽골의 어리석은 도박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감정적 판단이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가장 노골적으로 비난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저녁 중국 CCTV 메인 뉴스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방송을 봤어요. 앵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몽골의 어리석은 선택. 200억 달러를 거부하고 40억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자원 개발을 하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왔어요. 몽골은 6개월 안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리튬 채굴 경험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합니다. 결국 중국의 도움을 구걸하러 올 겁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몽골은 곧 깨달을 겁니다. 누가 진짜 강대국인지를요. 신화통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면에 실었어요. 몽골의 배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개발 능력이 없다. 몽골은 곧 실패를 인정하고 중국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때는 조건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인민일보도 가세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허황된 꿈. 몽골 마이너스 한국 프로젝트는 시작도 전에 끝났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어요. 웨이보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어? 반도체나 만들지. 몽골 바보들, 돈을 거부하다니. 6개월 뒤 무릎 꿇는 거 보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도쿄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의 과거 실패 사례들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 실패, 이라크 유전 개발 좌초.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한술 더 떴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성공률 12%. 몽골은 도박에서 질 확률이 88%다. 유럽 금융계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기업들이 40억 달러 전액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밀라노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제 생각과 똑같았어요. 몽골이 미쳤고 한국은 곧 실패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이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정작 10년 전 한국이 몽골에 뭘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해준 일들을 잊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몽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약속이었어요. 중국은 200억 달러를 내밀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겨울 몽골이 얼어 죽을 때 중국은 난방유 가격을 3배로 올렸죠. 러시아는 기술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며 조건을 내걸었어요. 미국은 1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몽골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40억 달러였지만 10년간 조건 없이 몽골을 도왔던 나라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의 예언 몽골은 한국을 선택해 후회할 것이다. 그 아래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밀라노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어요. 기록적 한파, 동부가 강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면 추운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뉴스를 읽다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베리아발 한파가 중국, 한국, 일본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추위였어요. 난방 수요가 폭증했고 전력 사용량이 치솟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력난으로 수출 중단.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보호를 이유로 주변국에 수출하던 전기, 가스, 배터리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기를 사오던 나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계획 정전이 시작됐고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아시아 각국 병원 블랙아웃 속출, 환자 생명 위협. 화면에는 어두운 병원 복도가 나왔어요.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동으로 산소 호흡기를 누르고 있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일부 도시들에서도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설비가 한파를 버티지 못한 거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마르코, 몽골 쪽 상황 확인해봐. 1년 전에 내가 취재했던 한국 마이너스 몽골 프로젝트 말이야. 왜요? 몽골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야. 확인 좀 해봐. 저는 즉시 몽골 환경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긴급 회의 중입니다. 주변 5개국에서 긴급 전력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원들이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 뭘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함께 만든 배터리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배터리 기지. 저는 1년 전 취재 노트를 뒤졌습니다. 맞아요. 한국과 몽골이 고비 사막 인근에 혹한용 배터리 기지를 건설 중이었죠. 가동되고 있습니까? 3개월 전에 완공됐습니다. 테스트도 끝났고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지금 그걸 쓰시겠다고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2시간 후 속보가 떴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한국 긴급 에너지 지원 발표. 저는 즉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14시간 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 공항에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몽골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트럭 짐칸에는 컨테이너형 배터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각 컨테이너 옆면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자막이 선명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앤드 망골리어. 한 몽골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변국 병원들입니다. 전력이 끊긴 곳이요. 2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도와주지 않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자국 도시도 블랙아웃인데 우리를 도와줄 리 없죠.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기자님이시죠? 1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지도에 여러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력이 끊긴 병원들입니다. 20곳이요. 우리 배터리로 72시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본격적인 전력망 복구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배터리들 정말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까?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몽골의 2013년을 기억하시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첫 번째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배터리를 실은 트럭들도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년 전 세계가 비웃던 40억 달러 프로젝트가 지금 생명을 살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마르코, 지금 뭐가 보여?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보입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를 따라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배터리 컨테이너가 실린 수송 헬기였어요. 목적지는 국경 인근의 한 지역 병원이었습니다. 1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창문이 어두웠습니다. 비상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죠. 헬기가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뛰어나왔어요. 표정이 다급했습니다. 빨리요. 신생아실 인큐베이터가 30분 전에 멈췄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를 내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몽골 기술자들도 함께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작업이 계속됐어요. 연결 완료. 스위치 올립니다. 한국 기술자가 큰 레버를 올렸습니다.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도 천장의 전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꺼져 있던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신생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살았어요. 인큐베이터가 다시 돌아가요. 한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상에 놓인 컨테이너가 보였어요. 그 옆면에 붙은 2개의 국기가요. 저 깃발, 한국이랑 몽골 맞죠? 병원 원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20명의 목숨을 살렸어요.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10년 전 약속입니다. 몽골이 우리를 도왔고 이제 우리가 함께 돕는 거예요. 원장이 컨테이너를 바라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앤드 망골리어. 그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세상이 비웃었죠. 40억 달러로 뭘 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이 40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두웠던 병원에 하나둘 불이 켜지는 모습. 옥상의 배터리 컨테이너. 그리고 그 옆에 펄럭이는 2 나라의 국기를요. 병원을 나와 다른 곳들도 찾아갔습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80대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도착하자 난방이 돌아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태극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구나. 2013년에도 한국이 우리를 살렸는데. 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설치되자 교실에 불이 켜졌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깃발 봐. 한국과 몽골이야.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이 장면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곳곳에서 같은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병원 옥상의 배터리 컨테이너. 메이드 인 코리어 앤드 망골리어. 2 나라의 국기. 전 세계 뉴스 자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비웃던 한국 마이너스 몽골 프로젝트. 한파 속 생명 구했다. 40억 달러가 증명한 것. 의리가 돈을 이긴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배터리.
비밀은 10년의 약속. BBC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1년 전 몽골의 어리석은 도박이라고 했던 그 방송국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몽골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한 거였죠.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몽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몽골과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CCTV는 이 소식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신화통신도 침묵했습니다. 인민일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는 달랐습니다. 웨이보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웃었던 게 우리를 물어뜯고 있다. 한국과 몽골이 한 일을 보라. 우리는 뭘 했나? 부끄럽다. 200억을 제시하고도 신뢰는 못 샀다. 저는 1년 전 제 기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몽골의 도박, 40억 선택의 결말은? 제목 아래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결말이 나왔다. 몽골은 이겼다. 의리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약속이 오늘 빛이 되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방송사들은 1년 전 자신들이 내보냈던 뉴스를 다시 꺼내 틀었어요. 몽골을 비웃던 그 뉴스들을요. BBC는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왼쪽에는 1년 전 중국 CCTV 앵커의 모습이 나왔어요. 비웃는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몽골은 한국을 택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현재 화면이 나왔습니다. 한국-몽골 배터리로 다시 불이 켜진 병원들, 살아난 도시들. 앵커가 말했습니다. 후회한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언은 빗나갔고 비웃음은 부메랑이 됐습니다. CNN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중국은 계산기를 들었고 한국과 몽골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1년 전 투자 등급을 하향했던 그 회사가요. 우리의 분석이 틀렸습니다. 한국-몽골 프로젝트는 실패가 아니라 신뢰 기반 협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중국 국민들은 달랐어요. 웨이보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웃의 손까지 끊었나? 실력보다 말이 앞서서 망신만 샀다. 한 중국 경제학자가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다. 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읽었고 퍼뜨렸습니다. 결국 중국 외교부가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을 환영한다. 영내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1년 전의 비웃음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였죠. 2주 후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어요. 취재차 간 거였죠. 몽골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40억으로 뭘 하겠냐고. 200억을 거절한 바보들이라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2013년 겨울, 우리가 얼어 죽을 때 한국이 왔습니다. 조건 없이요. 2017년, 우리 땅이 사막이 될 때 한국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때가 없이요. 10년간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약속을요.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겨울, 그 약속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밀라노로 돌아와서 저는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결론이 뭐야? 편집장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강대국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세다고 강대국이 아니에요. 진짜 강대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위기 때 손 내미는 나라고요. 조건 없이 돕는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이었어. 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13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들이 제 책상 위 사진을 가리켰어요. 고비 사막의 초록 숲 사진이었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사진이요. 10년 전에는 여기가 사막이었단다. 지금은 숲이고. 한국이 만든 거야. 한국이 큰 나라예요?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땅은 작지. 하지만 마음이 큰 나라야. 추울 때 손 내미는 나라, 약속 지키는 나라. 그래서 진짜 강대국이지. 아들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의리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나는 틀렸다. 몽골은 미친 게 아니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중국의 체면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과 의리가 진짜 강대국이라는 걸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40억 달러는 숫자가 아니었다. 10년간 쌓인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인근 숲 사진이요.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증명했다고요. 의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신뢰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진심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2023년 9월 몽골이 선택한 건 40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자원 개발 전문 기자 마르코 로시의 놀라운 취재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돈이 많거나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조건 없이 손을 내밀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는 것. 한 이탈리아 기자가 몽골에서 보낸 일주일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의리가 돈을 이기고 신뢰가 역사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